우리는 보통 가격을 정하는 힘은 물건을 만드는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받아온 회사가 어느 순간부터 그 힘을 잃었다면 어떨까요? 2026년 6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까지 전 제품 가격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년 가까이 새 제품을 내놓을 때조차 가격만큼은 좀처럼 흔들지 않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격을 올렸다는 소식에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약 6%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동시에 같은 신호로 읽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기업이 값을 올리면 그만큼 남는 돈이 늘어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장이 정반대로 반응한 겁니다. 값을 올린 이유가 자신감이 아니라 원가 압박이라는 걸 시장이 먼저 알아챈 셈이었습니다. 값을 정하는 힘은 물건을 파는 쪽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은 지금 누구 손에 있는 걸까요? 애플의 팀 쿡은 이 상황을 100년 만에 한번 올 법한 홍수에 비유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재해였을까요? 아니면 애플조차 눈치채지 못한 사이 협상 테이블의 자리가 조용히 바뀌어버린 걸까요? 그 자리 바꿈의 중심에는 낯익은 이름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20년 동안 협력사 자리에 머물던 두 회사가 어느새 협상의 저울추를 쥔 자리로 올라선 셈입니다. 지금부터 그 자리 바꿈의 전말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디램 한 개의 가격은 원래 약 39달러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가격이 약 196달러까지 뛰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이 약 5배가 오른 셈입니다. 같은 기간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집계한 디램 계약 가격 상승률은 약 90%에 달합니다. 분기 단위로는 이례적인 상승폭입니다. 업계에서는 아이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원가가 예전보다 크게 늘었을 거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이건 애플만 겪는 일도 아닙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과 노트북 제조사 대부분이 같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의 폭발적인 주문이 있습니다. 방직 공장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장은 원래 누구나 입는 평범한 면직물을 짜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같은 실로 짤 수 있는 훨씬 비싼 실크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공장 입장에서는 같은 기계, 같은 인력으로 더 비싼 물건을 짜는 게 당연히 이득입니다. 그러면 면직물 생산 라인은 하나둘 실크 쪽으로 넘어갑니다. 평범한 면직물은 그대로 품귀 상태에 빠집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 그림입니다.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HBM 주문이 쏟아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기존 디램 생산 라인을 HBM 쪽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평범한 디램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매장에서는 특정 용량 모델의 재고가 자주 바닥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그대로니 가격이 뛰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같은 반도체 회사가 만드는 물건인데 어느 쪽에 줄을 세우느냐에 따라 값이 이렇게 갈리는 셈입니다. 이 흐름은 인공지능 붐이 본격화된 이후 몇 년째 조금씩 쌓여온 변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사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팀 쿡은 이걸 100년 만에 홍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홍수는 예고 없이 옵니다. 반면 이 흐름은 몇 년 전부터 업계가 공공연히 예고해온 변화였습니다.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미리 보이던 파도를 애플만 늦게 알아챈 쪽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애플은 부품값을 누르는데 20년 가까이 도같은 회사였습니다. 전략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몇 년치 물량을 미리 계약해 값을 고정하고 같은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여러 곳 붙여 서로 경쟁시키고 말을 안 들으면 다른 회사나 다른 기술로 갈아탈 수 있다는 신호를 흘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통했던 대표 사례가 코닝입니다. 아이폰 유리를 만드는 이 회사에 애플은 수억 달러를 선지급하며 전용 생산 라인까지 확보했습니다. 코닝은 애플의 물량을 발판 삼아 계속 성장했고 애플은 안정적인 유리 공급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때는 부품 회사가 애플의 눈치를 봤다면 이 관계에서는 그 순서가 명확했던 셈입니다. 같은 방식을 반도체 설계에서도 써왔습니다. 자체 설계한 칩을 여러 파운드리 후보와 협상하며 단가를 눌러온 것도 이 전략의 연장선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전략이 정반대로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GT 어드밴스드입니다. 애플은 이 회사에 사파이어 글라스 생산을 맡기며 마찬가지로 거액을 선지급했습니다. 애리조나의 전용 공장까지 지어가며 대량 생산을 준비했지만 GT 어드밴스드는 양산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고
2014년 결국 파산했습니다. 공장 문은 닫혔고 투입됐던 돈은 상당 부분 회수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만 보면 실패였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사파이어 글라스를 포기하고 기존 강화 유리로 돌아가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지금 메모리 사태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코닝기든 GT 어드밴스드든 애플에게는 언제든 갈아탈 대안이 있었습니다. 잘 되면 파트너로 키우고 안 되면 미련 없이 다른 길로 갈아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첨단 메모리 시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곳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세 곳 체제는 과거 업계 전체가 겪었던 오랜 구조조정을 거쳐 굳어진 결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네 번째 경쟁자가 끼어들기 어려운 자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체할 네 번째 회사가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자리와 바꿀 수 없는 자리. 애플의 20년 전략이 무너진 지점은 결국 여기였습니다. 선지급도 물량 계약도 대체 불가능한 상대 앞에서는 힘을 잃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진짜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음 대목에서 그 판단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흐름에서 눈여겨봐야 할 기준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 가능성입니다. 이 부품을 다른 회사 걸로 바꿀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이 얼마나 소수에게 몰려 있는가, 즉 과점의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우위가 구조적인 것인지 아니면 한때 스쳐가는 흐름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대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스마트폰용 첨단 화면 시장도 사실상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중국 BOE 정도가 나눠지고 있어 언뜻 메모리와 비슷한 과점 구조로 보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최근 다가오는 아이폰 18배 들어갈 올레드 패널 가격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양쪽 모두에게 약 20% 넘게 낮추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수 회사가 나눠준 시장인데도 애플은 여전히 값을 눌렀다는 뜻입니다. 왜 디스플레이에서는 이게 가능했을까요? BOE라는 세 번째 대안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고 애플이 물량을 옮길 수 있다는 신호만으로도 충분히 압박이 됐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점이라도 대체 기술이나 대체 후보가 존재하면 힘의 저울은 여전히 사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첨단 메모리에는 이런 세 번째 대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술 난이도가 워낙 높아 신규 진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 가격도 과거엔 몇 번이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왔습니다. 2018년에도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값이 뛰었다가 이듬해 곧바로 가격이 꺾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언젠가는 꺾일 거라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그 수요를 떠받치는 축이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아니라 인공지능 서버 투자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품귀는 일시적 사고가 아니라 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몇 년째 구조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흐름입니다. 대체 불가능성과 소수 독점, 그리고 구조적 우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칠 때 값을 정하는 힘이 완전히 넘어간다는 걸 이번 사태가 보여준 셈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두 조건만 걸렸고 메모리는 세 조건이 전부 걸렸던 겁니다. 그 한 끗 차이가 애플조차 어쩌지 못하는 벽을 만든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사실 메모리나 애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산업에서든 값을 정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늠할 때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틀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실제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숫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론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론의 매출 총익률은 약 85% 안팎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회사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값을 부르는 쪽이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지 이 숫자 하나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최근 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회사의 실적 발표 때마다 나오는 숫자가 이 흐름이 계속되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인 셈입니다. 국내 체감도 함께 짚어볼 대목입니다. 국내 PC 부품 매장에서는 디램 가격이 최근 몇 달 사이 눈에 띄게 뛰었다는 반응이 흔하게 나옵니다. 직접 조립용 컴퓨터를 사려던 소비자들이 부품값에 놀란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투자 쪽 시선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반도체 두 회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한 비중은 국내 상장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회사의 실적이 국민 노후 자금과도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관련 국내 상장 지수 펀드에 개인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법적 흐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난 6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법에 D램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원고 측 주장이 담긴 소장이 접수된 단계일 뿐 담합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입니다.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결국 지금 이 판을 읽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이크론의 이익률과 국내 부품 가격, 그리고 이 소송의 진행 상황, 이 세 가지를 함께 따라가면 이 구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구조가 영원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좋은 선례입니다. 한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실상 독주하던 시장에 중국 BOE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올해 초 한때 점유율이 역전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메모리 역시 지금은 새 회사가 굳건해 보여도 몇 년 뒤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자국 메모리 업체 육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장은 기술 격차가 크지만 방심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송 결과도 아직 열려있는 변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건 아직 주장 단계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실제로 담합이 인정된다면 지금의 가격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이 기각된다면 지금의 가격은 한동안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한 건 이 여파가 결국 소비자에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전자제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 그 부담은 결국 물건을 사는 우리 손에 남습니다. 반도체 회사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호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살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같은 뉴스가 누구에게는 기회로, 누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셈입니다. 이 안에서 어느 쪽에 설지는 결국 각자의 몫입니다. 투자든 소비든 이 글은 판단의 재료일 뿐 정답을 대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값을 부르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다음에 이어질 반도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돈투노믹스는 앞으로도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